요즘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지시는 분들 계신가요?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몸에 이 바로 단백질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왜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지,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사실들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나이 들수록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라고 하는 단백질, 이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 이유 5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근감소증 예방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근감소증은 근육이 빠르게 줄어드는 질환으로, 단백질은 근육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인데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고, 이렇게 되면 근력도 같이 약화되어서 근감소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그 진행이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는데요. 근육이 줄어들게 되면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면 근육이 더 빠르게 감소하게 되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와 운동을 병행하는 게 가장 좋겠죠. 단백질이 중요한 이유 2번째는 면역력 증가 때문입니다. 단백질과 면역력 무슨 연관이 있냐고요? 단백질은 우리 몸의 세포 그리고 장기뿐만 아니라 수많은 호르몬을 구성하는 중요 요소입니다. 또 단백질은 면역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항체와 효소를 생성하는데 백혈구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백혈구는 감염을 인식하고 싸우는 주요 면역세포인데, 이 백혈구가 주로 단백질을 사용하여 병원균을 인식하고 항체를 만들어 병원균을 물리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우리 몸의 중요한 면역세포도 감염에 대응할 때 단백질을 사용하여 신호를 보내고 병원균을 파괴하는 작용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면역 시스템이 약해지기 쉬운데, 그럴수록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게 되면 면역력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 이유 3번째는 심혈관 질환 예방 때문입니다. 단백질은 심혈관 건강에도 많은 영향을 주는데요. 특히 식물성 단백질이 도움을 많이 주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콩류, 견과류 등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의 수치를 낮추고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노년층에서 단백질 섭취는 고혈압, 동맥경화증, 심장병 등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4번째는 피부의 탄력 저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피부의 주성분 중 하나인 콜라겐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 콜라겐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때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게 되면 피부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주는데요. 단백질 공급은 피부 재생을 촉진시켜주고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5번째는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드신 여성분들은 특히 더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50세 이상의 골다공증 유병률은 22.5%로 약 5명 중 1명은 골다공증이 있다는 거예요. 골다공증은 조용한 뼈도둑이라고 하는데요. 초기 증상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지만 골다공증이 한번 생기면 이로 인해 고관절, 척추, 목, 손목 등의 골절이 생기기 쉽고, 이로 인해서 합병증 또한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이 뼈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뼈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칼슘과 함께 단백질은 뼈의 구조를 안정화시키고 골밀도를 높여주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노년층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칼슘과 비타민 D와 함께 단백질 섭취를 증가시키면 뼈가 약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우리 몸속의 단백질이 혹시 부족하게 되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여러 가지 신체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첫 번째가 인지기능 저하 치매입니다. 단백질 부족이 치매를 유발한다니 놀라셨나요?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이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기억력에 많은 영향을 주는데요. 단백질은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고 뇌세포의 구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학습과 기억력에 영향을 주는 시냅스에서 발생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방출과 수용체 활성화는 대부분 단백질에 의해서 조절되는데, 예를 들어 NMDA 수용체와 AMPA 수용체는 기억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것들은 모두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단백질을 공급받지 못하면
뇌 기능이 떨어지고 치매와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점점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단백질 섭취가 우리 몸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지 다시 한번 아셨나요? 또 단백질이 부족하면 탈모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혹시 머리카락이 점점 얇아지고 빠지고 있는 것 같다고 느껴지시는 분들 계신가요? 탈모도 이 단백질 부족과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 머리카락도 단백질인 케라틴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머리카락이 자연스럽게 약해지고 그 증상이 점점 심해지면 탈모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광고로 많이 접하는 탈모 영양제 같은 경우도 맥주 효모 성분과 머리카락을 이루고 있는 아미노산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면 쉽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러니 건강한 모발을 생각하신다면 단백질을 잊지 말고 섭취해야 되겠죠. 그런데 왜 노년층이 단백질을 더 많이 섭취해야 하는 걸까요? 젊은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노년층은 근육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면서 신진대사도 느려지고 기초대사량이 점점 감소하기 때문에 체지방률이 점점 증가할 수 있고 단백질의 체내 합성 능력 또한 떨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근육량이 줄어들게 되고 그만큼 신체 활동도 어려워지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층일수록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서 근육을 유지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노년층은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고기나 생선 같은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불편할 수도 있고, 나이가 드시면서 식사량이 감소하거나 식사 준비에 번거로움도 있기 때문에 매끼 단백질을 챙겨 먹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혼자 계시는 분들은 더욱더 단백질 섭취가 어렵게 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체중 증가를 걱정하시면서 단백질 섭취를 꺼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단백질 섭취가 어렵다고 해서 단백질의 섭취를 멀리하면 절대로 안 되는데요. 우리 몸에 이렇게 필수적인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기에 좋은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단백질을 섭취하는데 좋은 추천 음식 4가지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계란입니다. 사실 단백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식품이 바로 계란인데요. 계란 2알만 드셔도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의 20%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란의 단백질은 완전 단백질로 분류되는데요. 이는 우리 몸이 제대로 기능하는 데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포함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계란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비타민 A, D, E도 함유하고 있어서 건강에 매우 좋은데요. 계란은 자연적으로 비타민 D를 함유하고 있는 드문 식품 중 하나입니다. 또한 계란 노른자에는 칼슘, 구리, 요오드, 철분, 망간, 인, 셀레늄, 아연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서 계란을 먹으면 많은 영양소를 쉽게 섭취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생선입니다. 등푸른 생선이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실 등푸른 생선뿐만 아니라 다른 생선도 저지방, 고단백 식품으로 다른 고단백 식품인 육류에 비해서 지방 함량이 낮고 필요한 영양소는 그대로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생선에는 단백질과 함께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심혈관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특히 연어, 고등어, 참치 같은 생선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항염증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같은 백색 생선은 지방 함량이 매우 적고 단백질은 상대적으로 많아서 체중 걱정하시는 분들이나 다이어트를 하시는 사람에게도 더욱 좋은 생선입니다. 등푸른 생선도 지방 함량은 높지만 이 지방이 건강에 유익한 오메가3 지방산이기 때문에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인데요. 생선의 단백질은 다른 육류나 콩류보다 소화가 편하고 생선의 살은 비교적 부드러워서 섬유질을 가지고 있어 소화가 빠르고 몸에서 쉽게 분해가 됩니다. 쉽게 흡수가 됩니다. 세 번째는 유단백 식품인 우유나 요거트 같은 유제품입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유제품을 섭취하면 칼슘도 함께 챙길 수 있어서 골다공증 예방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유제품에 포함된 단백질은 고품질 단백질입니다. 고품질 단백질은 신체가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필요한 아미노산을 모두 공급하는 단백질을 말하는데요. 유제품에 포함된 주요 단백질은 카제인과 웨이로 2가지 모두 필수 아미노산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웨이 단백질은 소화가 쉽기 때문에 운동 직후에 우유를 섭취하면 근육에 아미노산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고, 카제인은 천천히 흡수되어서 장시간 동안 일정한 수준의 아미노산을 제공해 주어 근육 손실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우유를 먹으면 속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죠?
많은 사람들이 유제품을 섭취할 때 소화 불편을 겪을 수 있는데 특히 락토스 불내증, 즉 유당 불내증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이런 분들을 위한 락토스를 제거한 락토프리 우유나 치즈, 요구르트 등은 락토스가 거의 없거나 적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락토스 불내증이 있는 사람들도 이런 유제품은 문제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소화가 어려우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네 번째는 바로 콩류입니다. 콩류 또한 식물성 단백질로 유명하죠. 콩은 식물성 단백질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식품인데요. 두부나 두유 같은 식품으로도 쉽게 섭취할 수 있고요. 콩류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은 고기나 유제품과 같은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서 지방 함량이 낮고 콜레스테롤이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콩, 렌틸콩, 병아리콩, 검정콩 등 다양한 종류의 콩류는 필수 아미노산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서 신체가 필요로 하는 단백질을 골고루 제공하게 되는데요. 특히 고기나 생선 같은 동물성 단백질이 소화가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두부나 비지찌개 같은 소화가 잘 되면서 단백질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콩류가 좋은 단백질 식품이 됩니다. 이렇게 몸에 필수적인 단백질, 음식만으로 충분히 섭취하게 되면 좋겠지만 그게 어려운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때 단백질 보충제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 후에 빠르게 단백질을 보충하고 싶을 때나 식사를 통해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제가 유용한데요. 마트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단백질 파우더나 고단백 프로틴바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제품들을 몸에 좋다고 많이 섭취하면 좋을까요? 과량 섭취할 때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과도한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고 또 체내에서 불필요하게 지방으로 축적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성인 기준 몸무게 1kg당 약 1g인데요. 하루 권장 섭취량을 꼭 지키는 게 중요하죠. 한마디로 보충제는 식사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역할만 하도록 하고 식사로 골고루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다음으로 단백질 섭취할 때 간단한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매 끼니마다 조금씩 단백질을 나눠서 섭취하는 게 단백질 흡수에는 효과적인 거 아시나요? 단백질은 탄수화물과 지방과는 다르게 잉여 단백질이 몸에 저장이 되지 않는데요. 그 때문에 한 번에 과량으로 섭취하면 소화가 어려워지거나 신장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필요 이상의 단백질은 또 배출되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매일 조금씩 몇 끼마다 꾸준히 섭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 또 채소를 더 선호하시는 분들, 이제는 다 같은 단백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해야 하는데, 동물성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에는 부족한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지방이 적고 대신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우리 몸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먹는 한식은 사실 단백질 섭취에 아주 좋은데요. 식탁에 단백질이 풍부한 계란, 생선, 콩, 두부 이런 것들을 반찬으로 두어 개만 먹어도 쉽게 몇 끼마다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들기름, 들깨 하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들기름에 미역하고 같이 달달달 볶아서 미역국을 끓여 드시면 정말 맛있죠.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이 들기름과 들깨를 잘못 먹게 되면 암에 걸릴 수도 있고 혈관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줘서 치매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나이가 들면서 산책하기도 힘들고 관절이 쑤시고 무릎 통증 때문에 힘들지 않으신가요? 들깨의 첫 번째 효능이 바로 관절염에 좋다는 것입니다. 무릎이나 관절 통증 때문에 병원에서 진통제를 처방받으시잖아요. 이때 처방받는 진통 소염제의 역할은 몸속에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의 생성을 억제하여서 이 통증을 막아주는 것인데요. 들깨 속에 함유되어 있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체내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억제하는 데 아주 좋은 효능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이 오메가3를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혈관 건강이죠. 혈액을 잘 돌게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것도 있지만 바로 이 혈관 속에 미세 염증을 잡아준다는 역할도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들깨가 바로 이런 염증 유발 물질을 억제해줘서 진통 역할을 하게 해준다는 거죠. 또한
들깨의 두 번째 효능은 바로 뼈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들깨에는 관절염, 무릎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성분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품인데요. 바로 칼슘 함량이 높기 때문입니다. 들깨 100g에는 390mg 정도 되는 칼슘이 함유되어 있어서 뼈 건강에 아주 많은 도움을 주는 좋은 식품이기도 합니다. 이런 들깨를 꾸준히 섭취하게 되면 골다공증 예방에도 참 좋은데요. 골다공증은 중년 이후 노화가 진행될 때 영양 불균형이 생기면서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여성의 경우에는 특히 폐경 이후에 골밀도가 많이 감소하여서 골다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노인의 골반 골절은 65세 이상은 노인들에게 골반 골절이 일어나게 되면 65세 이상은 30%가 1년 이내에 사망하고 80세 이상은 50%가 2개월 이내에 사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노인의 뼈에 대한 관리는 아주 중요합니다. 골다공증의 관리는 뼈 건강을 유지하고 골절 위험을 줄여주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뼈 건강을 위해서 들깨를 꾸준히 섭취하는 게 좋겠죠. 나이가 들면서 이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지고 기억력이 떨어져서 고민되는 분들 많지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 번째 들깨 효능이 바로 뇌 건강, 뇌신경을 튼튼하게 해주고 기억력을 높여주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효능이 있는 이유는 들깨에 바로 아까 말씀드린 오메가3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죠. 오메가3는 등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은 동물성 오메가3고요. 식물성 오메가3인 알파리놀렌산이 들깨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들깨에 함유된 지방산 중에서 바로 60%가 알파리놀렌산입니다. 이 알파리놀렌산은 뇌신경 보호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요. 어떻게 뇌신경을 보호하게 되느냐? 뇌신경에 염증을 일으켜서 망가뜨리는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이런 사이토카인 물질의 분비를 감소시키고요. 또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뇌에 많이 발견되는 비정상적인 단백질 베타 아밀로이드도 바로 이 알파리놀렌산이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 참치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DHA 들어보셨나요? DHA가 바로 대표적인 뇌기능 강화 물질인데요. 이 DHA가 기억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학습 능력 또한 좋게 하는데요. 이 DHA는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아서 반드시 식품으로 섭취를 해야 합니다. 들깨에 함유된 알파리놀렌산이 흡수될 때 바로 이 DHA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들깨가 뇌신경, 뇌 건강에 좋다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네 번째 들깨의 효능은 바로 심장을 건강하게 하고 혈관의 노화를 막아주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에요. 알파리놀렌산이 체내에 흡수될 때 DHA로 변환된다고 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바로 EPA로도 변환이 되는데요. 이 EPA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바로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서 혈관에 혈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효능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효능과 혈액의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을 높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미국의 심장협회에서는 허혈성 뇌졸중, 심장마비로 인한 돌연사, 관상동맥 질환 등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매주 1회에서 2회 이상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을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메가3 지방산의 함량을 살펴보면 100g당 오메가3 지방산의 함량이 연어에는 11.5g, 고등어에는 9.9g, 들깨에는 무려 63.1g이나 함유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들깨에 정말 많이 함유되어 있지 않나요? 들깨에는 연어에 비해서 바로 5배 이상 들어있다는 거죠. 들깨만 꾸준히 드셔도 혈관도 건강하게 하고 심장도 튼튼하게 유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 들깨의 효능은 바로 변비에 좋다는 것입니다. 들깨의 껍질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한데요. 들깨 100g에는 18g 정도로 풍부한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수분을 많이 흡수하게 되면
변을 무르게 하고 장 운동도 촉진하여서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또한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데요. 들깨에 함유된 리놀렌산이 대장의 염증을 억제해주고 변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장 질환 또한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들깨의 효능은 바로 췌장을 건강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들깨에는 루테올린이라는 성분이 또한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은 몸 안에서 인슐린에 대한 반응도를 높이는 기능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조금만 분비하게 돼도 몸 안에서 인슐린에 대한 반응을 잘하여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고, 이렇게 되면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멈추게 되겠죠. 이렇게 췌장의 부담을 많이 덜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루테올린을 통한 인슐린 반응도가 높아지면 당뇨도 예방할 수 있고 혈당 조절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7번째 들깨의 효능은 바로 알레르기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들깨에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오메가3 지방산이 염증을 억제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효과가 있어서 알레르기 증상을 예방하고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또 비타민 E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고 알레르기 때문에 처방받는 항히스타민제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음으로 들깨의 효능은 바로 빈혈에 좋다는 거예요. 들깨 100g에는 철분이 약 14mg 정도 들어있는데요. 이는 시금치의 약 2배에 해당됩니다. 시금치보다도 철분 함량이 높아서 이 빈혈에 도움을 준다는 거고요. 그뿐만 아니라 들깨에 함유된 비타민 B12는 조혈작용을 도와주는데요. 조혈작용이란 혈액 속에 혈구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빈혈이 있는 분들이 들깨를 꾸준히 드시게 되면 빈혈을 개선하는 데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장점이 있는 들깨에도 아주 취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에 약하고 산패가 쉽게 된다는 거예요. 보통은 통들깨보다 들기름으로 많이 섭취를 하고 계신데요. 이 들기름을 짤 때 방법이 아주 중요합니다. 보통은 200도 이상으로 들깨를 볶아서 기름을 짜게 되는데요. 이때 몸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이 대부분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들기름을 드실 때는 저온에서 압착한 들기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온 압착유 또는 생들기름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기름을 요리에 사용할 때도 열에 오랫동안 가열하지 마시고 요리가 끝날 때쯤 무려 들기름을 넣어 주거나 먹기 직전에 드레싱을 하여서 드시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들기름은 또 산패가 쉽다고 했잖아요. 들기름이 산패되면 벤조피렌이 생성되는데 바로 이게 1급 발암물질이에요. 산패된 들기름을 지속적으로 드시게 되면 발암물질을 계속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들기름의 사용기한을 지켜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보통은 2달 내로 드시는 것이 좋고 개봉을 했다면 1달 이내에 소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보관 방법도 중요한데요. 신문지나 검은 비닐 등으로 감싸서 빛을 차단하고 밀봉한 상태에서 반드시 냉장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실온에 두신다면 들기름의 산패는 급속히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들기름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참기름과 섞어서 보관하는 것입니다. 참기름에는 비타민 E와 세사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들이 산패를 막아주는데 도움을 준다는 거죠. 참깨에 있는 세사몰이라는 성분은 참기름을 고온에서 볶거나 기름을 짜는 과정에 생성되는 물질인데요. 이 때문에 다른 기름에 비해서 참기름이 산패가 느리고 지속성이 좋은 거죠. 그래서 들기름과 참기름을 7:3 또는 8:2 정도로 섞어서 보관하시면 조금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들깨를 기름으로 드시게 되면 들깨 껍질을 섭취할 수 없는데요. 들깨 껍질에 몸에 좋은 식이섬유와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 성분을 다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들깨를 제대로 드시려면 들기름보다도 통들깨 자체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트에 가면 통들깨보다도 들깨 가루를 많이 판매하고 있는데요. 들깨 가루는 산패가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통들깨를 찾아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통들깨를 구매하시면 그 안에 작은
돌이라든지 이물질들이 들어있는데요. 세척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세척하는 방법도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들깨를 물에 담가서 씻어줍니다. 그리고 물 위에 뜨는 것만 채로 이렇게 걷어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몇 번을 하게 되면 바닥에 이물질만 남게 되는데요. 그것은 버리고 또 물에 담가서 씻어주고 물 위에 뜨는 것만 채로 걷어서 옮겨주고 이 작업을 3번, 4번 반복해주면 깨끗한 통들깨를 세척할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세척한 통들깨는 자연 건조를 시켜주셔도 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팬에 담아서 약한 불로 건조시켜 주거나 쉬운 방법은 전자레인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전자레인지를 이용해서 건조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세척한 통들깨를 접시에 담아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5분 정도 전자레인지에 돌려주세요. 그리고 꺼내서 상태를 한번 확인해 줍니다. 아직 건조가 덜 되었을 거예요. 한 번에 오랜 시간 전자레인지를 돌리게 되면 들깨가 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5분 정도씩 돌려가면서 상태를 확인해 주면서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완전히 건조된 통들깨는 그냥 스푼으로 떠서 한 스푼씩 이렇게 드셔도 됩니다. 먹을 만큼 믹서기에 갈아서 음식에 넣어 드셔도 좋고 통들깨 자체로 음식에 넣어 드셔도 됩니다. 밥할 때 한 스푼 넣어서 같이 밥을 해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들깨를 산패되지 않은 상태로 신선하고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믹스커피 지금부터 꼭 이렇게 드셔야 합니다. 의사들이 적극 추천하는 방법인데요. 믹스커피는 당뇨에 안 좋다는데 먹어도 되는 거야? 요즘 이렇게 질문하고 있지 않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떻게 먹는지에 따라서 믹스커피는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먹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부터 믹스커피에 대한 모든 것 알아볼 텐데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믹스커피의 성분, 효능, 그리고 부작용,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와 사람에 따른 하루 권장량, 믹스커피와 같이 먹으면 정말 좋은 식품까지 그동안 몰랐던 믹스커피에 대한 모든 것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기억하실 게 믹스커피의 성분인데요. 믹스커피는 과연 어떤 성분으로 만들어져 있을까요? 물론 믹스커피 제조사마다 성분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가장 많이 드시는 믹스커피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믹스커피 성분 중에 첫 번째는 바로 프림입니다. 프림의 원료는 코코넛의 속살인데요. 코코넛 과육에서 채취한 식물성 지방을 분말로 만들어 믹스커피의 프림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프림이 지방이니까 몸에 안 좋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인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식물성 지방이라서 오히려 몸에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도대체 어떤 게 맞는 말일까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프림에 들어있는 지방은 코코넛에서 추출한 식물성 지방이 맞긴 하지만 콜레스테롤을 대놓고 올리는 나쁜 포화지방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프림에 사용되는 주요 성분인 야자유는 중세지방산으로 일반적인 포화지방산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중세지방산은 일반적으로 체내에서 빠르게 흡수돼서 에너지온으로 전환이 되게 되는데요. 또한 일반적인 포화지방산과는 다르게 심혈관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소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방산이에요. 또한 믹스커피 프림에 들어있는 포화지방은 그 양이 완전 적다는 거죠. 요플레 하나 정도에 들어가 있는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플레는 건강을 위해 많이 드시고 계시잖아요. 결국 믹스커피에는 몸에 안 좋은 포화지방이 들어있긴 하지만 소량이기 때문에 하루 한 잔 정도 드신다면 콜레스테롤 수치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에 대한 것도 잘 아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식사하면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은 약 20%를 차지하고 나머지 80%는 필요한 만큼 신체에서 자연적으로 합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커피 한 잔 정도를 마신다고 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거나 건강에 이상을 끼칠 정도의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믹스커피 성분 중 두 번째는 설탕이 있습니다. 설탕은 당 성분이기 때문에 칼로리가 높아서 당연히 몸에 안 좋은 걸로 알고 계실 거예요. 믹스커피에 들어있는 설탕은 정제 과정을 거친 백설탕이라서 일반적인 설탕보다 흡수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즉 믹스커피를 마신 후 만족감을 쉽게 느낄 수 있는 만큼 흡수율이 빠르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당이 소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혈액에 녹아들게 됩니다. 왜 안 좋은지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는데요. 믹스커피의 설탕이 5g 정도밖에
들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우유 200ml 한 잔에 칼로리가 135kcal 정도 되고요. 단순당 함량은 10g 정도 됩니다. 그리고 콜라 한 캔의 칼로리는 100kcal 정도 되고 단순당 함량이 27g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요구르트에는 큰 거 말고 작은 요구르트에도 칼로리가 45kcal, 단순당 함량도 9g 정도 되는데요. 그렇다면 믹스커피 한 잔에 들어있는 칼로리는 얼마나 될까요? 믹스커피 한 잔에는 칼로리가 50kcal 정도 되고요. 단순당은 6g 정도 들어있어요. 칼로리를 먼저 보자면 작은 요구르트 한 병 정도 수준이고요. 콜라랑 비교해봐도 콜라 절반 정도 수준이고 우유 200ml 한 잔하고 비교하면 3분의 1 정도 된다는 거죠. 우유는 건강에 좋다고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칼로리만 본다면 믹스커피가 더 좋아 보이죠? 물론 칼로리만 비교할 수는 없겠죠. 그 다음엔 단순당을 비교해 볼까요? 단순당이 믹스커피 한 잔에 5g이라고 했잖아요. 작은 요구르트랑 비교해봐도 절반 정도 수준이고 콜라 한 캔이랑 비교하면 6분의 1 정도 수준이에요. 그리고 우유 200ml랑 비교해도 절반 수준인 거죠. 이렇게 비교하면 요구르트나 우유, 콜라 절대 먹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말은 아닙니다. 믹스커피가 그만큼 칼로리와 단순당이 생각하는 것보다 적다는 거죠. 칼로리와 단순당이 높으면 당연히 몸에 안 좋을 수 있는데 생각하시는 것처럼 믹스커피에 많지 않고 적은 양이기 때문에 하루에 막 5잔, 6잔씩 이렇게 많이 드시지만 않는다면 믹스커피 하루 한 잔 정도는 건강에 그렇게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루에 몇 잔까지 먹는 게 괜찮을까요? 일단 당뇨가 있거나 당이 높으신 분들은 하루 한 잔 정도만 드시는 게 좋고요. 식후 3시간 정도 후에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당 체크를 계속 하시니까 당 수치가 높지 않으신다면 2잔 정도까지는 드셔도 괜찮을 수 있어요. 당뇨가 없으신 일반인 분들 경우에는 하루에 2잔에서 3잔까지 드셔도 괜찮고요. 그렇다고 이를 매일매일 드시는 것은 아무리 적당량이라도 몸속에 쌓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것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위해서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식후에 바로 드시지 마시고 2시간 정도 후에 드시는 걸 또 추천드리고요. 혈당에 문제가 없으신 건강하신 분들도 이 건강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식후에 바로 드시지 마시고 2시간 정도 후에는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믹스커피 성분 중 3번째는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입니다. 카페인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믹스커피도 일반 커피처럼 커피가 들어있기 때문에 커피 성분이 주는 효능이나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 먼저 커피의 효능을 살펴보자면 커피 효능 첫 번째는 암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 건강매체 캔서헬스에 따르면 ITPR3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대장암에서 간 전이에 기여하는 유전자의 발현을 유도해서 도미노 효과를 유발하는 물질인데 특별한 억제제는 아직까지 없지만 커피를 마시는 사람에게서 이 카페인이 ITPR3에 대한 억제 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발표했고 카페인 섭취와 대장암 재발 그리고 사망률 관계를 추적한 결과 하루 4잔 이상 커피를 마시는 환자들이 전혀 마시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생존율이 현저히 향상된 것이 밝혀진 연구도 진행되었었습니다. 이런 실험을 진행하면서 커피의 카페인에 대한 효능들이 지금까지 많이 연구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커피를 무조건 많이 드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또 믹스커피 자체가 이러한 효능이 있다는 말도 아닙니다. 커피의 카페인에 대한 몇 가지 실험을 이야기 드린 거예요. 그만큼 너무 부정적인 카페인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 보시라는 말씀이고요. 커피 효능 2번째는 기억력 회복에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서울대 식품생명공학부 교수님께서 쥐의 인지능력 실험을 했는데요. 쥐를 물에 빠뜨린 뒤에 안전한 장소에 도착하는 시간을 측정해 봤는데 평균 10초 정도 걸렸습니다. 그 쥐들에게 기억력을 손상시킬 수 있는 물질들을 투입하고 같은 실험을 했을 때 안전한 장소를 발견하는데 최대 40초가 걸렸습니다. 이 쥐들을 2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하루에 3잔의 커피를, 다른 그룹은 하루 6잔의 커피를 주입을 했는데요. 그 결과 하루에 3잔의 커피를 준 쥐들은 20초로 빨라졌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6잔을 주입한 쥐들은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고 평균 10초 정도 걸렸다고 해요.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커피가 기억력 회복에 확실히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참고로 이 실험에서는
일반 카페인 커피와 디카페인 커피 두 종류를 같이 실험을 했는데 거의 같은 효과를 보였습니다. 결론은 커피에 카페인 말고도 커피에 들어있는 클로로겐산 등 각종 항산화제 성분 덕분에 기억력 회복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나이가 들어가면 기억력이 안 좋아지고 인지 능력 장애가 오면서 더 나아가서는 치매가 올 수 있게 되는데 커피의 성분이 이런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니 너무 커피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시지 않아야겠죠? 그렇다고 커피를 남용하시면 안 되고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실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건강 상태를 잘 알고 드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카페인에 예민하신 분들은 믹스커피나 일반 카페인 커피를 드시면 잠을 잘 못 주무실 수도 있기 때문에 디카페인 커피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 위염 같은 위장 질환이 있으신데 커피는 드시고 싶은 분들은 될 수 있으면 디카페인을 드시면 좋겠습니다. 커피 효능 세 번째는 혈당 조절을 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사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이 약 10억 명이 훨씬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든 질병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대사증후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의 연구들은 커피가 대사증후군의 발병 위험을 감소시켜 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커피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연구 논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하루에 5잔의 커피를 마신 사람과 카페인이 없는 커피를 마신 사람을 비교했습니다. 카페인 커피를 마신 사람과 카페인 없는 커피를 마신 사람은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에 비해 당 섭취 2시간 후 혈당이 13.1%나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외에도 카페인과 혈당에 관계된 많은 실험들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런 실험들이 음료수에 들어있는 합성 카페인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커피 안에 들어있는 카페인 같은 적절한 카페인을 드시게 되면 큰 부작용 없이 드실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커피 효능 네 번째는 다이어트 효과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운동하기 전에 커피를 마시고 나서 운동을 한다면 카페인이 신진대사를 빠르게 하는데 도움을 줘서 운동 효과를 증진하기 때문에 체중 감량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커피에는 카페인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당연하게도 믹스커피에 포함된 커피에도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죠. 이런 카페인은 적절한 용량을 섭취하게 되면 신체적 피로 해소와 소화기관 개선과 같은 효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전에 커피 한 잔을 마시면 화장실 가고 싶어진다는 것도 커피의 카페인 성분이 장운동을 활발하게 해주는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뇨작용도 활발하게 해줘서 소변도 조금 더 많이 보게 되긴 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믹스커피에 들어있는 세 번째 성분 카페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믹스커피에 포함된 카페인 용량은 제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60mg의 카페인이 한 잔 용량의 믹스커피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는 일반적인 아메리카노 커피의 3분의 1 수준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결과적으로 믹스커피의 카페인은 일반 아메리카노보다 훨씬 적게 들어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식약처에서 권고하는 카페인 1일 최대 섭취량은 얼마나 될까요? 일반 성인의 경우 카페인 최대 섭취량은 400mg 정도 되고요. 어린이나 청소년은 체중 1kg당 2.5mg 이하, 임산부는 200mg 정도 됩니다. 그러나 임산부의 경우에는 카페인이 태아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안 드시는 게 좋겠죠? 콜라 한 캔에 카페인이 보통 35mg 정도 들어있으니까 믹스커피에 포함된 카페인 함량도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믹스커피와 같이 먹었을 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식품은 또한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믹스커피와 같이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바로 강황입니다. 노란 빛깔을 띠는 강황 가루를 넣은 커피를 골든 라떼라고도 불리고 있는데요. 강황이 몸에 좋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미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새로운 종류의 커피 중 하나입니다. 강황에 함유된 커큐민 성분에는 강력한 항염 작용을 가지고 있어서 체내의 염증 유발 물질을 억제하게 되고 암세포 발생하고 증식되는 것을 낮춰주게 됩니다. 또한 우울증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며 기억력을 개선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등의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황 커피는 커피 한 컵에 강황 1티스푼을 넣으면 좋은데요. 강황 속 커큐민은 우리 몸에 굉장히 흡수가 어려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원료 기업들은 이 각 기업마다
커큐민 흡수율을 높이는 특허 원료를 만들어내고 하는데 간단하게 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후추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 강황의 커큐민은 후추의 피페린과 만나면 흡수율이 2000%까지 높아진다는 것을 밝혀냈어요. 강황 커피에 후추를 아주 살짝 넣게 되면 건강 개선 효능을 높일 수 있고, 만약 향이 강하다고 느껴진다면 우유를 조금 넣어서 드셔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믹스커피와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바로 계피입니다. 커피에 계피를 넣으면 아주 향긋한 커피를 즐길 수 있는데요. 후추와 정향에 이어 세계 3대 향신료 중 하나인 계피는 이미 수천 년 동안 약재로 사용되어 왔으며 여러 연구를 통해 계피의 다양한 효능들이 입증되어 왔습니다. 커피의 원료 생산지인 멕시코에서도 커피에 시나몬 스틱을 넣은 커피를 즐겨 마신다고 하는데요. 미국 당뇨협회가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계피를 투여하자 혈당, 중성지방 수치는 낮아지고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높아졌다고 해요. 블랙커피에 계피 2분의 1티스푼을 넣은 후에 섞어 마시는 것이 황금 비율이라고 하니 한번 참고해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계피는 혈액순환을 도와줘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믹스커피와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세 번째는 바로 생강입니다.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가진 생강은 커피에 넣어 함께 드시게 되면 생강의 알싸한 맛이 부드러워지면서 향긋한 생강커피를 드실 수 있는데요.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쇼가올과 진저롤 성분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서 동맥경화나 뇌경색 등을 예방하고 항염, 항암 효과가 뛰어나서 암을 유발하는 종양세포와 성장을 억제하는 등의 다양한 효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지를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기관지염이나 천식, 비염을 달고 사시는 분들은 자주 섭취하게 되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생강에는 디아스타제라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있어서 식후 커피에 생강가루를 넣어 마시면 장운동을 촉진해서 더부룩한 속을 해소하는 데에도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드시는 방법은 커피 한 컵에 생강가루 1티스푼을 넣어 드시면 되고, 생강의 맛이 걱정되신다면 처음에는 조금씩 넣고 서서히 맛을 익혀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방법이 무조건 커피를 먹어라, 먹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말은 아니고요. 믹스커피에 대한 오해와 건강을 걱정하시는 분들께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소한 호두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호두는 그 자체로도 훌륭한 간식이지만 저는 달달하게 졸여진 호두 강정이나 제과점에서 파는 호두파이를 커피와 마시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맛도 좋고 건강에도 이롭다고 잘 알려진 호두, 혹시 그냥 막연하게 몸에 좋다고만 알고 있지 않으신가요? 호두는 견과류의 일종으로 기원전 7000년 전부터 인류가 친숙하게 섭취해온 식품인데요. 인류가 이렇게 오래전부터 호두를 섭취해왔다니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호두는 옛날부터 우리 인류에게 많은 영양소를 제공해 주었는데요. 호두에는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등 여러 가지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렇게 풍부한 영양소가 함유되는 호두가 주는 몸에 이로운 점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호두의 놀라운 효능은 바로 노화 방지입니다. 호두에는 폴리페놀과 비타민 E 같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항산화 물질은 체내 유해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주는데, 특히 노화 방지와 관련이 깊은 성분으로 피부 건강을 유지하고 노화 과정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항산화 물질은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어서 감기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주게 되는데요. 자유 라디칼은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켜 노화와 같은 여러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데, 호두에 함유된 항산화 물질은 자유 라디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여 세포 노화를 늦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호두에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피부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는데요. 오메가3는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피부에 수분을 보충해 주는데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특히 피부가 노화되면서 생길 수 있는 주름과 피부 처짐을 예방하는 데 매우 많은 도움을 준답니다. 두 번째, 호두의 놀라운 효능은 바로 뇌 건강 유지입니다. 호두의 모양이 뇌를 닮아서 옛날부터 뇌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외형만 닮았다고 뇌에 좋다는 것이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바로 이 오메가3는 주로 생선에서 많이 발견되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지만 호두에도 그만큼 많은 양이 들어있습니다. 해외 알츠하이머 저널에서는 호두가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줄여주므로 알츠하이머 발병과 진행을 늦추거나 위험을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하고 이 성분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며 뇌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치매와 같은 뇌질환을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뇌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돕는 호두는 노화로 인한 인지 저하를 늦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호두는 비타민 E가 풍부해서 뇌의 노화 방지에 도움을 주는데요.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고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뇌를 지켜주게 됩니다. 이는 알츠하이머와 같은 치매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뇌 건강을 위해서 이제부터 호두를 꼭 드셔야 되겠죠. 세 번째 호두의 효능은 바로 뼈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호두가 뼈에 좋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좋은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다는 것은 알아도 뼈에 좋다는 건 생소하실 건데요. 호두가 뼈 건강에 좋은 이유 바로 알려드릴게요. 호두는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데 아주 효과적인 식품입니다. 호두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균형 있게 들어있는데요. 칼슘은 뼈를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이지만 마그네슘 역시 뼈 건강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은 칼슘의 흡수를 돕고 뼈의 밀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두 성분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면 뼈의 강도를 높이고 골다공증과 같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또한 호두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뼈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성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 지방산은 뼈의 형성을 촉진하고 뼈의 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오메가3는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관절염 같은 염증성 질환에 걸리기 쉬운 사람에게도 유익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호두의 놀라운 효능 네 번째는 바로 암을 예방한다는 거예요. 호두는 항산화 작용과 항염증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암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2022년 국제학술지에 실린 연구 자료를 보면 호두나 아마씨에 함유되어 있는 알파리놀렌산을 꾸준히 섭취할 때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해 심혈관 질환 위험률이 10% 감소되고 관상동맥 심장질환 위험률은 20%나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호두에는 폴리페놀과 엘라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특히 엘라그산은 항암 성분으로 유명한데 엘라그산은 체내에서 엘라그산 대사 물질로 변환되어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고 폴리페놀은 암세포의 확산을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 호두는 이뿐만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요.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암은 염증성 질환과 관련이 깊은데요. 호두가 가진 염증 완화 효과는 암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보조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호두에 포함된 비타민 E와 셀레늄 등의 성분은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암 환자에게는 면역력이 중요한데 호두는 면역 시스템을 강화시켜줘서 우리 몸의 방어막을 형성시켜주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죠. 이렇게 몸에 좋고 맛도 좋은 호두, 이것들과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호두와 궁합이 맞는 좋은 식품들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가 바로 요거트입니다. 요즘 들어서 그릭 요거트나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단어들 많이 접해보셨을 거예요. 요거트에는 단백질, 칼슘,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성분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호두에는 건강한 지방,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게 되면 영양소 조합을 통해서 다양한 영양소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데요. 요거트에 함유된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유익한 세균을 증식시키고 장 건강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호두의 지방은 프로바이오틱스의 효능을 더욱 향상시켜주고 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호두에 함유되어 있는 오메가3 지방산과 같은 건강한 지방산을 요거트와 함께 섭취하면 호두의 지방이 소화와 흡수를 도와서 영양소의 흡수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사실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양뿐만 아니라 호두의 고소하고 크리미한 식감과 요거트의 부드럽고 상큼한 맛은 잘 어울리게 되는데요. 함께 섭취하면 맛과 식감의 조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요거트를 드실 때 호두와 함께 드시는 것 꼭 추천을 드릴게요. 두 번째 호두와 환상의 궁합 음식은 바로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호두와 함께 섭취하면 영양소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데요. 바나나는 탄수화물과 천연당 그리고 풍부한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바나나의 당은 호두 대비해 신체에 더 빠른 에너지를 공급하게 되는데요. 호두에는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는 것 이제 잘 아시겠죠? 이 성분들은 체내에서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그래서 바나나와 호두 이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게 되면 서로 보완적인 영양소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고 영양소 흡수 또한 더 쉽고 오래 지속이 되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영양뿐만 아니라 호두의 고소하고 크리미한 식감과 바나나의 부드럽고 달콤한 맛은 잘 어우러지게 되는데요. 함께 갈아서 스무디로 한번 섭취해 보세요. 간단하게 바나나의 달달한 맛과 호두의 고소한 향이 의외로 조화로워서 맛과 식감, 영양소까지 한 번에 즐길 수 있답니다. 이렇게 고소하고 맛도 좋고 몸에도 정말 좋은 호두.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하게 섭취해도 안 좋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호두는 건강에 매우 좋은 식품이지만 모든 식품들이 그렇듯이 호두도 적당량을 섭취해야 되는데요. 과연 하루에 얼만큼 먹어야 할까요? 몸에 좋은 호두를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면 몸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는데요. 호두를 섭취할 때 주의할 점들도 바로 알려드릴게요. 호두를 섭취할 때 유의할 점 첫 번째는 바로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호두는 견과류 중 하나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품인데요. 일부 사람들에게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호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호두를 섭취했을 때 입술이나 혀 그리고 얼굴이 부풀거나 호흡곤란을 겪을 수 있는데 이는 개개인의 신체 증상에 따라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 이런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호두 섭취를 중단하고 필요시 의사와 상담을 해야 합니다.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호두를 피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호두를 섭취할 때 주의할 점 두 번째는 바로 과도한 섭취입니다. 호두는 100g당 650kcal로 매우 고칼로리 식품인데요. 하루 섭취량을 과도하게 초과하게 되면 체중 증가를 유발할 수 있고 호두에는 지방이 많이 함유되어 있지만 대부분 불포화 지방이라 건강에 유익하다고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루에 20에서 30g 정도, 이는 약 호두 5에서 7알 정도인데요. 쪽으로 봤을 때는 10개에서 15쪽이 적당하답니다. 호두를 섭취할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호두 섭취 시 주의할 점 세 번째는 변질이 일어난 호두를 섭취한다는 거예요. 호두와 같은 견과류는 지방이 많아서 산패가 쉽게 일어날 수 있는데요. 특히 호두에 포함된 불포화 지방산은 산화되기 쉬운데 산화가 진행되면 지방의 구조가 변형됩니다. 산화된 지방은 체내에서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에 손상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산화된 지방은 심혈관 질환까지 유발하는 위험이 있는데요. 또한 호두가 산패되면 아크릴아마이드라는 유해 물질이 생성될 수 있어요. 이 물질은 발암 물질로 알려져 있고 이렇게 산패된 호두를 장기적으로 섭취할 시 암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산패되어 변질이 일어난 호두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산패된 호두를 구분하는 방법 쉽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색상을 보는 건데요. 신선한 호두는 갈색 또는 황금빛을 띠는데 산패된 호두의 색은 어둡게 변하고 부패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산패된 호두는 비린내나 신냄새가 날 수 있고 신선한 호두는 자연스러운 고소한 향이 납니다. 또한 맛이 다른데요. 신선한 호두는 고소한 맛인 반면에 산패된 호두는 맛이 매우 씁쓸하거나 오래된 기름 향이 나고 썩은 것 같은 매우 불쾌한 맛이 날 수 있습니다. 신선한 호두를 골랐다면 산패되지 않게 보관하는 방법도 중요한데요. 호두는 잘못 보관하면 쉽게 산패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호두는 원래의 껍질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데요. 껍질을 벗기지 않고 보관하면 외부에서의 영향을 줄일 수 있어서 오래 신선하게 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호두를 먹을 때마다 까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미 까진 호두를 많이 구입하시잖아요. 이런 호두는 공기와 빛에 노출되면 산패가 촉진되기 때문에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밀봉할 수 있는 용기에 담아서 보관하거나 진공 밀봉팩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호두는 온도와 습도에 민감해서
서늘한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미 껍질을 벗긴 호두는 쉽게 산패할 수 있기 때문에 냉장 보관하는 것이 아주 필수적입니다.